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고교물리 1, 2학기 과정을 함께 공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현상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여러분들 똑같은 시간이지만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시간의 빠르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경험은 다 해봤을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성 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어느덧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는 반면에 학교 수업 시간이나 학원 수업 시간은 참 천천히 흐르죠. 50분이라는 시간이 마치 정지한 듯 지겹게 느껴질 정도겠죠. 이것보다 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예 시간이 영원히 멈춰버린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남학생들은 이제 나중에 군대 가게 되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도 이제 군대에서 시간이 멈췄다고 이제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시간은 흐르고 있다라고 누군가 이제 위로하면서 말합니다. 그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죠.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내 주관적인 느낌에서가 아니라 누군가에는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노인이 다 된 딸과 아직 젊은 아버지가 상봉하는 장면이 나오죠. 딸에게는 정상적으로 흐르던 시간이 아버지한테는 굉장히 천천히 시간이 흘러서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체험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상상 속의 일은 아니고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뿐 아니라 혹성 탈출이라는 SF 영화에서도요, 주인공의 시간은 정지하다시피 천천히 흘러서 몇천 년 뒤 지구의 모습에 이제 절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장면은 이제 혹성 탈출의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제 주인공, 우주인은 자기는 전혀 새로운 이제 혹성의 행성에 이제 다다랐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말을 타고서 이제 길을 쭉 가고 있는데, 자기는 전혀 다른 행성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알고 보니까 이 무너진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서 여기가 지구였구나, 몇천 년 뒤의 지구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제 절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어떤 물체가 빛의 속도로 운동하면요, 그 물체의 시간은 정지합니다. 빛의 속력으로 운동할 수 없어도 빛의 속력에 가깝게 운동해도 이제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죠. 거울로 만든 빛시계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시계는 빛이 거울 사이를 한 번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을 1초로 정의를 합니다. 만약 빛이 거울 사이를 5번 왕복했다 하면은 이제 5초라는 시간이 흐르게 된 거죠. 이 빛시계를 하나는 우주선에 싣고 또 하나는 이제 땅 위에 놓고 두 시계의 시간 측정을 비교해 봅니다. 우주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우주선 안에서 정국이가 빛시계를 관찰했더니 빛이 한 번 왕복해서 1초가 흘렀습니다. 이때 우주선 바깥, 즉 지면에서 채연이가 우주선의 시계를 관찰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면에 있는 채연이가 우주선 안에 빛시계를 관측하면 빛이 나온 때와 빛이 반사되어 처음 위치로 돌아갈 때 우주선의 위치는 달라지고 거울의 위치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이제 거울과 거울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게요. 그러면 빛이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빛이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델타 T는 C분의 2D가 되겠죠. 여기서 C가 뭐냐면 빛의 속력, 광속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주선 안에서 정국이가 우주선 안에 있는 빛 시계를 측정했을 때 이제 값이고요. 먼저 고유 시간이란 무엇인지 이제 정의하고서 나머지 부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유 시간이 뭐냐면 관성 좌표계에서의 한 지점에서 일어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우리는 고유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구에 있는 채연이가 봤을 때 광속에 가까운 속도 V로 우주선이 운동하고 있고요. 그 우주선 안에 놓여있는 시계를 정국이가 봤을 때 빛이 거울에 닿는 사건과 빛이 거울에서 반사돼 광원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같은 위치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이제 정국이가 우주선에 탄 정국이가 봤을 때는요. 그럼 정국이가 측정한 시간은 이제 고유 시간이 됩니다. 빛이 거울을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어떻게 돼요? 여기 위에 델타 t는 c분의 2d가 돼 있죠. 그래서 고유 시간 델타 t 고유 시간은 똑같이 광속분의 2d, 즉 c분의 2d가 될 것입니다. 이건 이제 우주선 안에서 정국이가 빛시계로 시간을 측정했을 때 얘기고요. 그럼 땅에서 이제 행성에서 측정한 시간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에 있는 채연이가 우주선 안에 빛시계를 관측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지구에 있는 채연이가 우주선 안에 빛시계를 관측하면 광원에서 빛이 나올 때의 위치하고 반사된 빛이 광원으로 돌아올 때의 위치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 왕복하는 동안 이 우주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으니까요. 채연이가 봤을 때 빛이 이동한 거리는 우주선 안에서 정국이가 관찰한 거리와는 좀 다를 겁니다. 이제 우주선이 이동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거리를 2d'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채연이가 봤을 때 빛의 왕복한 시간 델타 t는 어떻게 되느냐? 델타 t는 c분의 2d가 아니라 2d'이 될 겁니다. 빛이 왕복한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우주선은 이제 이동했으니까 그동안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우주선이 이동한 거리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이동거리는 시간 곱하기 이제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곱하기 속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동거리는 v 곱하기 델타 t가 될 것입니다. 채연이가 봤을 때 빛이 이동한 거리 d'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여러분들 아시죠? 수학 시간에 배웠으니까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거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어떻게 되느냐?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빗변의 길이 c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하는데 이걸 가지고서 d'를 구하는데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주선이 움직이는 동안 이제 빛이 광원에서 출발해서 거울에 반사돼서 다시 광원으로 되돌아오는 거리 d'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나와 있듯이 d'은 루트 2분의 v 델타 t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이 되겠죠. 이 식하고 위에 있는 델타 t 고유 시간은 c분의 2d라는 식을 이용해서 채연이가 본 빛의 왕복 시간 델타 t를 구하는데요. 그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듯이 델타 t는 c분의 2d'이 되는데 d' 대신에 루트의 2분의 v 델타 t의 제곱 플러스 d제곱 이걸 대입하면은 이런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델타 t 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델타 t는 c분의 2 곱하기 루트 이제 2분의 v 델타 t의 제곱 더하기 2분의 c 델타 t의 고유값 제곱하면은 되는데 이거 이제 보면은 좀 불편하죠? 좀 어지럽죠? 이거 보면. 그래서 양변에 제곱해서 루트를 벗겨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델타 t의 제곱은 c제곱분의 v제곱 곱하기 델타 t의 제곱 플러스 델타 t 고유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거 계산해서 정리하면은 델타 t는 루트 1-c 제곱분의 v제곱분의 델타 t 고유 값이 되겠죠. 우주선은 빛의 속도에 가깝게 항해할 수는 없지만 빛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즉 우주선의 속도 v는 언제나 광속 c보다 느리죠. 이렇게 느리기 때문에 루트 1-c제곱분의 v제곱분의 1은 항상 1보다 클 겁니다. 그래서 델타 t는 델타 t 고유값보다 크게 되겠죠. 우주선 안에서 빛 시계가 1초 흐르는 동안 지구에서는 채연이가 본 빛 시계는 1초 이상의 시간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정지한 빛시계에 비해서 매우 빠르게 등속도로 움직이는 빛시계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시간지연 또는 시간 팽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지연이 뭐냐? 정지한 빛시계에 비해서 매우 빠르게 등속도로 움직이는 빛시계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현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이제 막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우주선 안에서는 시간이 이제 천천히 흘러간다 라는 소리죠. 그래서 SF 영화를 보면 우주 비행사가 우주로 여행을 하고 지구로 돌아왔더니 지구에서는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서 아는 사람은 모두 죽고 없는 에피소드가 가끔씩 나오곤 하죠. 그것의 이론적 배경이 바로 시간지연 현상인 겁니다. 시간지연 현상은 교과서나 SF 영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는데 바로 인공위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공위성이 빛의 속도의 10분의 1 속도로 지구 위를 돈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움직이는 시계에서 흘러간 시간은 정지한 시계에 비해 0.995배 정도 조금 느려집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느낄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오차가 되겠죠. 속력이 7km/s인 인공위성이 있다고 하면은요, 인공위성에서의 시계는 미세하기는 해도 지구에서 이제 측정한 시계에 비해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에 있는 시계를 이제 보정을 해줘야만 지구상 시계와 시간을 이제 맞출 수가 있게 되죠. 자, 간단한 예제 하나 보겠습니다. 만일 우주선 안의 정국이가 지구에 있는 채연이의 빛시계를 관찰하면 이제 채연이의 시간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빛시계를 관찰하며 채연이의 시간 흐름은 어떻게, 이렇게 쭉 나오는데 관찰하면입니다. 니은 받침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주선이 이게 날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지구상에 있는 채연이가 그 우주선 안에 있는 빛시계를 봤을 때 빛시계의 시간 흐름이 이제 천천히 간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럼 반대로 이제 우주선 안에 정국이가 지구에 있는 시계를 봤을 때 그 시간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건데요. 우주선에서 지구를 봤을 때 우주선은 정지해 있고, 즉 우주선에서 이제 이동하고 있는 우주선에서 지구를 봤을 때 정국이 입장에서는 우주선은 정지해 있고 지구는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걸로 관측이 되겠죠. 그래서 지구상 시계가 우주선 시계에 비해 천천히 흘러가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채연이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서 정국이 자신보다 채연이가 나이를 천천히 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SF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또 이제 방금 전에 그거 잠깐 스틸컷으로 보여준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 보면은 우주 비행사가 1, 2년 우주 비행하고 왔더니 지구에서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아는 사람은 나이 들어 죽거나 아주 늙은 모습 하고 있잖아요.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 딸이 거의 90이 넘어간 할머니가 됐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거는 이제 우주선이 등속도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방금 전까지 우주선이 등속도 운동하고 있지 않냐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 지구에서 우주로 이제 빛의 속도로 가깝게 우주선이 날아갔어요. 이때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겠죠. 이렇게 등속도 운동을 여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우주선이 이제 지구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죠. 차 돌려야 됩니다. 그럼 차 돌리는 순간에, 즉 여기는 이제 차가 아니라 우주선이 되겠죠. 우주선 돌리는 동안에 방향을 바꾸게 되니까 이제 그때 그 순간부터는 등속도 운동이 아닌 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고교물일 첫 번째 이제 초부분에서 공부할 때 등속도 운동은 속력이 일정할 뿐만 아니라 방향도 일정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빠르기가 일정한 빠르기로 이제 원운동하는 뭐 비행기나 회전목마나 뭐가 있을 때 그것은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안 하죠. 등속도 운동하는 것은 방향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직선으로 운동할 때만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우리는 이제 물리 이제 앞부분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우주선이 갔다가 되돌아오면은
그 순간 이제 방향이 정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등속도 운동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등속도 운동을 깬 거는 우주선이니까 지구로 우주선이 돌아왔을 때 조금 전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를 봤듯이 지구에서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아주 어렸던 딸이 이제 아주 늙은 이제 할머니가 됐고, 이제 우주를 떠나서 새로운 신천지를 찾아 헤맸던 아버지는 그냥 나이를 거의 안 먹고 그냥 그대로였던 거고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 지연 현상뿐만이 아니라 물체의 길이도 달라지는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윤이가 지구에서 다른 별까지 광속에 가까운 일정한 속도 v로 이동하는 우주선에 타고 있고, 이제 미나는 지구상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미나하고 우주선을 타고 이동하고 있는 지윤이가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이제 각각 측정하는 거죠. 먼저 고유 길이라는 개념을 정해 볼게요. 조금 전에 시간 지연 현상에 대해 설명할 때 고유 시간이라는 개념을 정의했잖아요. 이번에는 고유 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고유 길이가 뭐냐면요, 한 관성 좌표계에 대해서 위치가 변하지 않고 고정된 두 지점 사이의 길이를 고유 길이라고 말합니다. 지구에 있는 미나는 이제 우주선이 이제 지구에서 별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에 우주선의 속력을 곱해가지고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여기 공식 나와 있죠. 속도 V는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델타 T분의 이동한 거리 델타 S에서 그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는 우주선이 이동한 속도 V 곱하기 이제 우주선이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델타 T라는 값을 곱해서 이제 거리를 구하겠죠. 근데 지구에서 측정한 시간 델타 T는 고유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주선이 출발한 사건하고 도착한 사건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주선이 출발한 사건은 지구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제 우주선이 별에 도착하는 사건은 그 별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즉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미나가 측정한 시간 델타 T는 이제 고유 시간이 아닌 게 됩니다. 자, 지구에서 측정한 거리를 볼게요. 미나는 지구와 별에 대해 정지해 있으니까 지구와 별 사이의 고유 길이는 이제 우주선 속도 V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미나는 정지해 있으니까 그 길이는 고유 길이가 되겠고요. 그 값은 V 곱하기 델타 T, 고유 길이 L은 V 곱하기 델타 T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우주선 안에 있는 지윤이가 이제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해볼게요. 우주선에 있는 지윤이의 눈에는 지구와 별이 자신이 타고 있는 우주선을 이제 마이너스 V의 속도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자, 지윤이가 우주선 타고 이제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으니까 V라는 속도로 쭉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윤이의 눈에는 자기가 이제 지구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신으로부터 마이너스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고, 자기가 가려는 별도 역시 지윤이가 별로 이제 V라는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별이 자신한테 이제 마이너스 V라는 속도로 움직이는 걸로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이제 지윤이도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데요. 우주선이 별에 도착할 때 걸린 시간, 그리고 우주선의 속도, 이걸 가지고서 지윤이의 눈에는 지구와 별 사이의 이동 속력 V를 가지고 지구와 별 사이 거리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지윤이 좌표계에서는요, 지구가 우주선을 지나가는 사건과 별이 우주선을 지나가는 사건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윤이 눈에서 봤을 때 이제 우주선을 탄 지윤이 자신은 정지해 있고 별 움직이고 지구 움직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즉 자신은 이제 정지에 있는데 지구와 별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훈이가 측정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은 고유 시간인 델타 t 고유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훈이가 봤을 때 지훈이 자신은 정지해 있으니까요. 우주선 안에 있는 지훈이가 봤을 때 지구와 별은 마이너스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지훈이가 측정한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 L은 고유 길이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훈이가 측정한 거리 L은, 길이 L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요. 이제 자신은 정지했으니까 시간은 고유 시간이 되는데 이제 길이는 고유 길이가 아니어서 길이 L은 V 곱하기 델타 T 고유라는 공식으로 이제 길이를 구하게 되죠. 이때 미나가 측정한 시간 델타 T하고 지훈이가 측정한 고유 시간 델타 T, 즉 델타 T 고유는요. 먼저 델타 T는 루트 1-C분의 V 제곱분의 델타 T라는 관계가 성립을 하니까 지훈이가 측정한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 L은 다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지훈이가 측정한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 L은 V 곱하기 델타 T 고유가 돼서요. 그 길이 L은 V 곱하기 델타 T 곱하기 여기 나와 있듯이 루트의 1-C분의 V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길이 L은 고유한 길이 L 곱하기 루트 1-C분의 V 제곱이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항상 1-C분의 V 제곱은 1보다는 작죠. 왜냐하면 속도 V는 광속을 넘어설 수 없으니까요. 항상 작으니까 길이 L은 항상 고유 길이 L보다는 작게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지구와 별에 대해 움직이는 지훈이가 측정한 지구와 별 사이 거리 L은요. 이제 우주선을 타고 가고 있는 지훈이가 측정한 지구와 별 사이 거리 L은 지구와 별에 대해 정지에 있는 미나가 측정한 지구와 별 사이의 고유 길이 L보다는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길이 수축해서 L은 고유 길이 L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 움직이고 있는 지훈이가 측정한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는 정지한 상태에 있는 미나가 측정한 고유 길이 L보다 작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길이 수축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관찰자가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보면은 운동 방향으로 길이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에 대해서만 일어나고요. 운동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이제 미나가 봤을 때 길이 수축이 이제 우주선의 이제 머리끝부터 저기 분사구까지 이 길이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 이제 운동 방향의 수직인 위에서 아래의 길이, 여기 그림에서 봤을 때 위에서 아래까지 길이가 수축돼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는 일정하고 이제 우주선 머리끝부터 분사구까지 그 꼬리까지 길이가 수축돼 보인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길이 수축이 그렇다 하는데 그럼 이걸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은요, 이제 소립자에서 이걸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립자 가운데 뮤온이라는 입자가 있습니다. 이 뮤온이 뭐냐면 렙톤 입자의 일종인데요. 또 렙톤은 뭐냐? 그러니까 렙톤이라는 소립자군에는 뮤온이라는 입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자가 있고요. 또 타우 입자도 이제 렙톤 입자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렙톤에 속하는 뮤온은요, 이제 전자도 이제 렙톤 입자에 속하니까 전자와 같은 전하고요. 전자보다는 질량이 207배 이제 무겁습니다. 근데 전자에 비해서 수명은 굉장히 짧아요. 얼만큼 짧냐? 수명이 약 100만 분의 2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불안정한 입자라는 소리가 되겠죠.
입자가 전자와는 달리 굉장히 불안정해서 또 수명이 100만 분의 2초밖에 안 된다는 소리는 뮤온이 있으면 순식간에 붕괴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제 종류에 따라서 이제 뮤온 입자가 붕괴하면서 전자와 중성미자 또는 양전자와 중성미자 이 두 가지 형태로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와 중성미자, 양전자는 뭐냐면 전자는 전자인데 전하가 플러스인 전하예요. 이건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물리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입자물리 시간이나 아마 핵물리 시간 요때 배우게 될 겁니다. 양자역학 시간에도 잠깐 양전자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건 그렇고요. 길이 수축 현상은 이제 이 굉장히 불안정한 수명이 100만 분의 2초밖에 안 되는 뮤온 입자를 통해서 실제로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뮤온 입자는 대기 상승 속에 상층부에서 지표면까지 이렇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뮤온의 수명이 약 100만 분의 2초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100만 분의 2초 요 짧은 시간에 뮤온이 휙 어떻게 올 수가 있을까? 지면에 도달할 때는 이제 전자와 중성자 등으로 이제 바뀌어 있어야 되겠죠. 수명이 100만 분의 2초밖에 안 되니까 뮤온이 이제 우리 지구의 대기권 상층부에서 지표면으로 이제 날아올 때 지표면에 날아오는 도중에 이미 전자와 중성미자로 이제 붕괴돼서 이렇게 바뀌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지표면에서 뮤온 입자를 우리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종종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면에서 뮤온 입자를 관찰이 되는데, 아니 수명이 짧은 이 뮤온 입자를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표면에서 뮤온을 봤을 때는요, 시간 지연 효과로 뮤온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지고 뮤온의 수명이 길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뮤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대기 상층부에서 지표면까지의 길이가 이제 수축이 돼 가지고 대기 상층부에서 지표면까지 거리가 짧아졌기 때문에 뮤온이 이제 대기 상층부에서 지표면까지 이제 날아올 수가 있고, 또 지표면에서 수명이 100만 분의 2초밖에 안 되는 뮤온을 관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표면에서 뮤온을 봤을 때 이제 뮤온은 시간이 천천히 흘러서 지표면에 있는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서 이제 지표면까지 다다를 정도로 수명이 길어졌고, 뮤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기 상층부에서 지표면까지 길이가 확 줄어들어서 자신의 수명은 100만 분의 2초밖에 안 되지만 지표면까지 닿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수십 킬로, 대기 상층부면은 수백 킬로 되겠죠. 그 수백 킬로 길이가 굉장히 확 짧아졌기 때문에 100만 분의 2초라는 그 짧은 수명에도 불구하고 수백 킬로를 여행을 해서 인간의 관측기에 이제 걸려들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건이란 말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걸핏하면 사건 하고 텔레비전 뉴스 보면 맨날 무슨 사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는 않을 거고요. 상대성 이론에서도 사건을 어느 시간에 어느 위치에서 일어난 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물리에서 이제 사용하는 사건의 의미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사건의 의미나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나연이라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에 그 동시에 안나라는 아이가 태어났다라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되겠죠. 뭐 당연한 소리죠. 예를 들어서 낮 12시 정각 땡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나연이라는 아기가 태어났고 저기 미국에서는 안나라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나연이가 태어난 일과 안나가 태어난 일이, 즉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위치, 한국과 미국이랑 서로 다른 위치에서 정각 12시에 동시에 일어났죠. 그런데 나연이하고 안나가 동시에 태어나는 모습을 등속도 운동하는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 눈에도 나연이와 안나가
동시에 태어난 것처럼 보였을까? 여기에 의문을 갖고 얘기를 풀어보는 게 동시성의 상대성이 되겠습니다. 매우 빠르게 등속도 운동을 하는 좌표계 안에서 동시에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은요, 정지한 관찰자에게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관찰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정지 좌표계에서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은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관찰자에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관찰이 될 수가 있죠. 이러한 현상을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조금 말이 헷갈리죠? 동시성의 상대성은 정지 좌표, 그러니까 일상 이 지구상에서 이제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이 있어요. 안나하고 나연이가 동시에 이제 태어났는데, 등속도 운동하는 관찰자 눈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비행기든 우주선이든 등속도 운동하는 거기에 이동하고 있는 우주선에 비행기 타고 있는 그 사람 눈에서 봤을 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관찰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등속도 운동이라 해서 천천히 뭐 이동하는 게 아니라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매우 빠른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거기서 봤을 때는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 우주선 역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에서 한국까지 휙 날아왔으니까 이 사람의 눈에서는 먼저 안나가 태어난 거 보고 그 다음에 나연이가 태어난 걸 싹 봤으니까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우주선에 탄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안나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나연이가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동시성의 상대성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특수 상대성 이론의 현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좀 헷갈리죠? 뭐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처럼 이게 무슨 소린가 많이 개념적으로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헷갈릴 거예요. 네. 이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그렇죠. 그래서 처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이제 발표했을 때 농담처럼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3명밖에 없다. 그래서 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고 이제 나머지 두 사람이 그건 누굴까? 이렇게 그런 농담이 있었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직접 이제 경험한 일이 아니라 이제 상상 속에서 사고 실험으로 이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확 와닿지 않고 말도 헷갈리게 이제 다가올 겁니다. 그거 이제 염두에 두시면 뭐 여러분만 헷갈리겠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헷갈리겠죠. 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현상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물리학 1 과정 2학기 이제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업 진도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이런 거 좀 저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댓글로 알려주셔도 되고, 뭐 이메일로 알려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시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다. 또 시험을 언제쯤 본다. 이런 거 알려주시면은 제가 다음 동영상을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진도 다 나갔는데 저는 이제서 단원 2의 전자기장 하고 있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단원 3의 파동 하고 있는데 저는 전자기 이제 자기장 하고 있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막 헤매고 있고 하면은 제 강의가 여러분들한테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배운 거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은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2학기 과정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선행학습 과정이 있잖아요. 지금 아직 이제 1학기 지금 수업 배우고 있는데 지금 2학기 내용 하고 있으니까요. 이 과정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지금 전체가 볼 수 있게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제가 따로 이제 그것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이제 걸어 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링크를 통해서 이제 선행학습 과정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아시죠? 오늘 이제 본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재미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거 들어볼 가치가 있다, 다른 사람들도 이거 들어볼 가치가 있다, 다른 사람들도 유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